저항대학교 경영학부 안태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제우성론 제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선박이 드나들게 되는 이제 항만, 그리고 운하, 그리고 항만의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운하입니다. 운하는 가장 유명한 운하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수에즈 운하가 되겠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역사적으로 조금 오래전에 만들어졌죠. 18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요. 2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운하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 2번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와 런던,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루트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았을 때를 비교해 보면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그 구간이 단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집트가 뭐 아프리카의 관광 대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집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모두 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 일대의 식민지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원자재를 영국 본토로 가져가기 위한 어떤 최단 루트에 이 수에즈 운하가 위치하게 되었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어떤 세계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집트가 영국의 식민지에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이 수에즈 운하와 관련되어서 주변국들과 뭐 중동 전쟁이 발발하게 될 정도로 그 어떤 경제적 가치나 전략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그 운하라는 그 말 뜻 때문에 전체 구간이 인공적인 수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에즈 운하 전체 구간을 만약에 인공수로로 다 만들어서 개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 기술로 19세기 기술로는 아마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하는 보통 최대한 그 자연 지형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설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수에즈 운하의 어떤 지형 위성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시나이 반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죠. 이쪽에 가자 지구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쪽에 이집트 카이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나일강. 지금 여기 슬라이드 상으로 황토색인 부분은 사막 지형입니다. 사막 지형이고, 이쪽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는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 수 있는 자연 호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꼬불꼬불한 길이 있죠. 이 부분은 최대한 자연 수로를 이용을 해서 건설이 되었고요. 이쪽에 일직선 구간의 경우에만 인공적인 공사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개통을 시켰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선박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주변 이제 뭐 자연 수로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운하를 통과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4번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대형 컨테이너선이 통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처럼 항공모함 같은 군함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 주변이 이제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막 지형을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이제 만들어진 지 한 150여 년, 200년 가까이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운하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운하의 크기도 있고 그 물의 깊이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던 것처럼 배들은 이제
건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점차 대형화되고 있고, 그 대형화의 추세가 보통 이제 선박의 길이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이 폭도 옆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선박들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예전부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선박이라고 할지라도 이 수로가 좁고 깊지 않다면 그 통과하는데 그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기 때문에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넓은 길을 내가 뛰어서 갈 수 있지만, 넓은 길은 뛰어서 갈 수 있지만 좁은 골목 같은 데는 뛸 수가 없죠. 주변에 어떤 장애물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에즈 운하를 확장하는 공사가 2014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 제2 수에즈 운하라는 거는 뭐 완전히 새로운 별도의 운하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 일부 구간은 기존의 운하를 좀 확장, 뭐 폭을 넓히고 수심을 깊게 하는 그런 공사도 진행을 하고, 또 일부 구간은 새로운 수로를 만들어서 운하를 통과하는 어떤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단축을 시키려는 어떤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통해서 보통 운하의 폭이 증가하게 됐고, 그 운하의 수심도 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운하를 통과하는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운하를 보통 이제 배들이 뭐 여러 척이 동시에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한 척씩 지나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운하를 통과하는 속도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선박들의 대기 시간도 짧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운하를 통과하는 시간이 이제 단축되게 됨으로 인해서 하루에 운하를 이용할 수 있는 선박의 숫자도 많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똑같은 운하의 사용료, 운하 통과료를 받는다라고 쳤을 때 이집트의 그 수에즈 관리하는 수에즈 운하청에서는 통과료 수익이 거의 2배 이상의 어떤 증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에즈 운하가 확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크기의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최근에 나오는 2만 톤 이상급의 2만 TU급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40만 톤 이상의 대형 벌크 캐리어들이 지나가기에는 조금 작은 수로이기 때문에 그 통과를 할 수 있는 선박의 크기나 선형의 한계가 분명히 아직까지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6번 슬라이드에 있는 사진을 통해서 제2 수에즈 운하의 새로 건설된 부분과 기존 물길을 확장한 부분에 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구간을 쭉 살펴보면 지중해 쪽의 항구는 포트 세이드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쪽 홍해 쪽이 도시 이름이 수에즈입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의 이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연 수로를 이용해서 그레이터 피터 레이크를 통과해서 여기 주황색 부분이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수로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과해서 운하를 통과하게 됩니다. 다음 살펴볼 운하는 파나마 운하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에즈 운하가 대영 제국 시대에 영국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다면,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가장 필요로 했고,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운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의 특징이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남북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의 중간, 이 중미 지역이 다른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부분보다는 이 땅의 어떤 넓이가 줄어들게 되죠. 그 부분에다가 운하를 건설을 해가지고 미국 서부와 동부를, 사실 이 파나마 운하가 없다라고 한다면 미국 서부에서 출발하는 선박이 미국 동부로 가기 위해서는 칠레 밑으로 거의 남극 가까이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무려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2만 킬로가 넘는 거리가 됩니다. 이거를 운하 건설을 통해서 8,370킬로 정도 수준으로 단축을 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는 미국 남부의 이 카리브해,
카리브해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 역시도 그 전체 구간을 인공수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여기 중간에 파나마에 있는 중간에 자연 호수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 카리브해와 이 호수의 연결 부분, 그리고 태평양과 호수의 연결 부분에 인공수로를 건설을 해서 파나마 운하를 건설을 하였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파나마 운하가 수에즈 운하와는 다르게 산악 지형에 건설이 되었다는 겁니다. 수에즈 운하는 우리가 앞서 사진 자료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변이 사막이었고 주변 지형이 이제 평탄한 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나마 운하의 경우에는 이 가툰 레이크가 이 산 속에, 산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해수면보다 호수면의 그 높이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하의 통과에 있어서 이 자연 호수를 이용을 해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박을 해수면보다 높은 호수로 위로 들어 올릴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관문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9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이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면 배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진상의 원근을 좀 따져 보더라도 이쪽 지형이 조금 더 높고 이쪽이 좀 낮은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박이 여기 거의 뭐 가득 딱 맞는 그 관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뒤쪽에 관문을 닫고 물을 넣어서 수심을 맞춘 다음에 앞쪽 관문을 개방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지금 이쪽에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선박은 이제 뭐 반대 방향으로 이제 내려오거나 하는 그런 선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관문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선박을 통행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관문을 이용하는 방식. 그래서 앞에 수에즈 운하의 경우에는 주변 지형이 거의 사막 지형이었습니다만, 이 파나마 운하의 경우에는 산과 그 호수 지형을 통과하기 때문에 주변 지형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경우에도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그 관문의 크기가 이제 건설 기술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협소한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파나마 정부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관문, 새로운 도크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게 되었죠. 그래서 제3 관문이라는 것을 건설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 도크와 새롭게 만들어진 도크의 크기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는 32m 폭의 그리고 길이도 한 294m 정도 되는 선박만 통과가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새로 만들어진 독에서는 폭이 49m 그리고 길이도 366m에 이르는 대형 선박들, 뭐 물론 이 새롭게 만들어진 도크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보다 더 큰 크기의 선박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만, 기존의 그 관문보다는 훨씬 더 큰 사이즈의 선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최대 크기의 선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나막스형 선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나막스란 그 개념 자체가 이제는 파나마 운하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파나막스형 보다 더 큰 선박들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런 선박들을 뭐 포스트 파나막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파나마 운하에 이어서 또 살펴볼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완성되진 않았지만 새로운 운하가 파나마 운하 북쪽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니카라가 운하인데요. 니카라가 운하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중국의 기업과 니카라과 정부의 어떤 합작으로 파나마 운하 북쪽 지역에서 새로운 운하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의 브리또와 카리브해에 있는 푼다고르다 사이에 한 278km. 그 278km가 전부 다 인공수로는 아니고요. 파나마 운하처럼 중간에 있는 호수, 니카라가 호수를 이용을 해서 선박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건설이 완료된다라고 한다면 파나마 운하의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의 운하가 될 것이고요. 뭐 예정상으로는 40만 톤급 선박도 통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형 선박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하가 완성되게 된다면 미국의 어떤 동부와 서부를 잇는 이 항로 자체가 파나마 운하보다 새롭게 만들어진 운하 자체가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 800km 정도의 어떤 거리 단축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이 새로운 운하가 이제 개통이 되고 나게 된다면 기존에는 파나마 운하의 어떤 독점 체제에서 니카라과 운하와 파나마 운하가 이제 경쟁하는 체제로 바뀌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니카라과 운하도 그 지역 자체가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니카라과 호수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처럼 관문을 통과하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선박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살펴볼 게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는 태국의 크라 운하 또한 지금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라 운하는 말레이 반도 위쪽에 태국 여행지로 유명한 푸켓의 북쪽에 위치한 그 말레이 반도의 그 좁은 지형에다가 그곳을 운하로 개발을 해서 선박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이제 운하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와 같은 이 동아시아,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기존 대부분 두바이와 같은 이 중동의 산유국으로부터 유조선을 이용을 해서 원유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한 원유가 공급되는 그 루트, 그리고 유럽에서부터 물자가 들어오는 그 주요한 루트에 보통 그 진행의 방향상 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즉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싱가포르 앞으로 해서 베트남과 대만, 그리고 남중국해, 그리고 일본, 한국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싱가포르가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했을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 아주 중요한 그 거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항이 한적 화물의 물동량이나 뭐 아시아 물동량도 높고, 그리고 아시아의 허브 항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위치적인 요건, 지정학적인 요건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선박들이 그리고 그 지형에 싱가포르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위쪽에다가 새로운 운하를 개설을 하게 되면 선박들이 유럽이나 중동에서 오는 선박들이 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도 크라 운하를 통해서 동아시아로 연결되어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의 입장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싱가포르 쪽과 이 크라 운하의 그 경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는 이제 새로운 운하가 개설이 되게 되면 또 그 운송이나 물류의 국제 물류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 자체가 뭐 아시아의 허브 항구로서 아주 중요한 곳이긴 합니다만, 물류의 허브이면서도 함께
어떤 경제의 허브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뭐 크라우나 개통에 따라서 어떤 구군이 쇠한다거나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경쟁 체제가 된다면 뭐 가격 경쟁부터 시작해서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살펴볼 부분은 이제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 항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북극 지형을 지나가는 항로를 이용을 해서 선박이 운항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북극이란 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북극이 무슨 남극처럼 어떤 대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극과 북극은 조금 환경이 좀 다른 게, 남극은 밑에 대륙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빙산이 얼어 있는 형태라면, 북극은 밑에 대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북극해에 얼음이 두껍고 큰 얼음들이 빙산이 얼려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얼음이 두껍게 얼려 있고 빙산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 얼음 자체가 얇은 지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얇은 지형을 쉐빙선, 얼음을 깨고 전진할 수 있는 선박을 이용을 해서 길을 개척하면서 선박을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쉐빙선을 사용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북극의 여름, 북극도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남극도 마찬가지고요. 이 여름 기간에 쉐빙선을 이용을 해서 쉐빙선이 얼음을 뚫고 길을 개척하면 그 뒤를 이제 화물선이 지나서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항로를 나아가게, 바다를 나아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수에즈 운하의 어떤 통과료가 톤당, 하물의 톤당 한 5달러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이 쉐빙선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톤당 20달러에서 30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최근에는 이 비용 자체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나 일본 기업들이 노르웨이나 이런 곳에서의 가스 수급, 뭐 화학 원재료의 수급을 남방 항로, 그러니까 유럽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나 아니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도양, 말라카 해역, 남중국해,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들어오는 그 루트가 아니라, 남방 루트가 아니라 북방 루트. 그래서 북극해를 이용을 해서 북극 지역 쉐빙선을 사용해서 얼음을 깨서 지나서 시베리아 지역을 지나서 베링해를 지나서 이 극동아시아로 들어오는 그런 북극 항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의 어떤 흐름을 좀 살펴보면 18번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사진이 북극 항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남방 항로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뭐 선박의 어떤 크기나 선박이 싣고 있는 화물의 무게나 아니면 그 선박의 엔진이나 선박의 성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 뭐 한 10일 정도의 단축, 기간 단축과 거리 단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18번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쉐빙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m에서 3m 정도 되는 두께의 얼음을 깨면서 전진을 할 수 있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이 북극 항로는 이제 앞으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북극과 남극의 빙산이 녹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은 2050년 정도 되면 여름 기간에 하기에 북극해에 있는 얼음이 완전히 녹아서 쉐빙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류의 흐름이나 국제 운송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항로를 통해서 거리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거리와 시간의 단축이고 비용의 감소로 이어져서 효율성이 매우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인류의 어떤 역사나 인류의 문명의 발전상 이런 상황이 뭐 좋은 뉴스만은 완전히 좋은 뉴스만은 아닐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뭐 기존의 어떤 물류 시스템이나 국제 운송의 어떤 메커니즘이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살펴볼 내용은 이제 항만입니다. 항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항만이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부산항, 인천항 이런 항구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 항구들은 선박을 정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박을 정박하는 곳인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선박 항만의 경우에는 이제 포트라고 하고, 그리고 인간이 그 건설을 한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 외에도 자연적으로 예전부터 자연 지형 자체가 자연적인 방파제가 있어서 외부의 파도나 풍랑으로부터 항구 내부와 선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하버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하버는 펄 하버겠죠. 진주만. 그런 항만들이 있는데 이러한 항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의는 이 항만을 통해서 수출, 수입 이런 국제 무역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국제 무역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발전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항만이 가져다 주는 어떤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항만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는 부두나 뭐 부두의 시설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 운송론을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그 항만 그 자체만을 놓고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항만이 가지고 있는 물론 시설도 중요합니다. 그 항만의 시설도 매우 현대적으로 대형 컨테이너 선들을 접안할 수 있고, 컨테이너 화물을 매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자체도 잘 갖추어져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항구란 것은 다른 국가의 어떤 연결을 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외부의 접속점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접속점들을 향해서 물품을 수출하기도 하고 수입하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여온 수입품, 외국으로 수출할 물품들을 어떻게 보면 원자재부터 제조 가공하고 생산을 하고, 아니면 외국에서 가져온 어떤 부품과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합쳐서 추가적인 가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장, 생산 단지, 생산 시설, 그리고 항구라는 것이 물론 수출 물량, 수입 물량도 중요하지만 이 항구가 이제 허브항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려면 작은 군소 항구에서 온 물품을 새로운 대형 선박에다가 옮겨 실어서 다른 항구로 보낼 수 있는 한적항으로서의 역할도 허브항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적하는 물품을 보관하고 야적할 수 있는 어떤 물류 시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 기지, 생산 시설, 물류 단지, 물류 창고 이런 것들이 항만의 배후에 위치하여서 항만을 일종의 서포트 할 수 있어야만 항만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외부의 접속과 다른 항구하고의 연결과 이런 배후단지, 항만의 배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방파제가 있고 부두가 있고 뭐 크레인이 있고 그런 어떤 항만의 인프라만 구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항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항만이 항만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외부의 연결점과 항만 배후의 배후 단지가 충분히 갖추어져야만 경제성이 있는, 그리고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항만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만은 좀 단기적인 계획과 어떻게 보면 너무 협소한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항만을 건설하는 것이 보통 국가 단위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엄청난 기간 동안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만이 건설됐을 때
건설 기간에도 여러 가지 건설 공사와 관련된 파급 효과가 있지만 항만이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원활하게 활동이 되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게 된다면 이 항만의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품의 수출입 그리고 한적 화물의 어떤 항만 사용료에 대한 어떤 수입적인 측면 이런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항만을 건설하고 항만을 운영하는 데는 장기적이고 어떤 거시적인 안목의 접근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항만을 만들면 물동량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물동량의 흐름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최대한의 기술을 사용을 해서 훌륭한 시설의 항만을 건설하는 것이 항만의 어떤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만에 대해서 어떤 분류를 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용도에 따른 항만의 분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업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업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업항은 대표적으로 부산항이나 인천 이런 항구들이 대표적인 상업 항구가 될 것이고요. 공업항은 그 공장의 생산 원료나 아니면 수출품, 생산품을 독점적으로 아니면 전문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전담 항구 같은 것들을 보통 공업항이라고 합니다. 여수나 아니면 울산 이런 곳에 그 원유 같은 것들을 공급하고 하는 원유를 휘발유와 같은 정제유들을 수출하는 그런 전용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공업항에 해당이 될 거고요. 대형 항구는 아니고 대형 상선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조그만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어항이라든지 아니면 군함이 정박하는 군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해항이 이제 대표적인 군항이겠죠. 그리고 외부의 어떤 악천후나 풍랑에서 선박을 피난시키기 위한 피난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항구의 용도에 따른 분류가 될 것이고요. 항구의 지형에 따른 분류를 좀 살펴보면 바다에 인접하고 있는 연안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강의 하구 쪽, 그러니까 바다보다는 그 강의 그 육지 쪽으로 조금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는 하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들어가서 강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더 들어가서 호수를 접하고 있는 항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접하고 있는 항구의 경우에는 호항, 그리고 하천, 강의 접해 있는 항구의 경우에는 하항, 그리고 강의 입구, 바다와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만들어진 항구를 하구항이라고 합니다. 연안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이 대표적인 연안항이고요. 하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지형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원래 군산항 자체가 하구항에 해당이 되고요. 하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런던이 대표적으로 그 그러니까 바다에서 템즈강을 타고 그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런던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템즈 강변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그런 대표적인 하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립원에 따른 분류를 좀 살펴보면 항구의 어떤 그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천연 항구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공 구조물을 이용해서 이제 부교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바다를 메우고 콘크리트와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인공 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구분을 좀 살펴보면 개항이 있고 불개항이 있는데 개항은 우리나라 간세법과 이런 간세법을 통해서 외국하고의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 항구를 뜻합니다. 그리고 불개항은 외국 무역선이 들어올 수 없는 항구를 불개항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21세기에 구암 말과 같은 세국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항구,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항구들이 지금 현재 개항 상태입니다. 20개가 넘는 항구들이 개항 상태에 있고요. 아직까지 불개항도 있습니다. 그거는 세국 정책 때문에 항구를 안 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이 항구를 상업적인 목적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어항이나 피난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 무역선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불개항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개항이
뭐 서귀포항 같은 항구들은 불개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항구의 분류를 좀 살펴보면 결빙 시 사용이 불가능한 동항이라든지 아니면 조수 간만의 차가 발생을 해서 항상 열어둘 수 없는 폐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폐구항이 인천항이죠. 인천 앞바다에 조수 간만의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간문을 이용해서 항구의 문을 닫아 놓고 이용을 하는 그런 항구들이 폐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2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항구는 이제 싱가포르 항입니다. 싱가포르 항의 전경인데요. 싱가포르 항은 2009년까지는 세계 1위 항구였습니다. 세계 1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항구였지만 그 이후에는 뒤에서 설명하게 될 이제 상해항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 싱가포르 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해항과 이 싱가포르 항, 요 두 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간 그 컨테이너 처리량이 3천만 TEU를 넘어서는 대형 컨테이너 항구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600여 개의 항구와 연결되어 있는 그야말로 허브항 중에 허브항입니다. 뭐 물류 허브로서, 아시아의 물류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항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자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어떤 수출입 항구로서 역할이 더 크다면 이 싱가포르 항은 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말라카 해협의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적항으로서 세계 최대의 한적항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는 아주 대형 항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텔담 항이 있습니다. 로텔담 항은 유럽의 관문 항구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순위를 놓고 따져봤을 때는 싱가포르 항이나 뭐 상해 항이나 싱가포르 항이나 뭐 다른 뭐 홍콩 항이니 광저우 항이니 이런 뭐 아시아 쪽에 있는 항구들에 비하면 그 처리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한 1000만 TU를 좀 넘는 상회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컨테이너 항구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유럽 제1위 항구입니다. 그리고 유럽 제2위 항구가 이제 함부르크 항구가 되겠는데요. 독일의 함부르크 항구가 되고요. 로텔담 항의 경우에는 네덜란드에 있는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네덜란드가 뭐 풍차와 운하 튤립의 국가죠. 그래서 이 로텔담 항이란 항의 어떤 그 모습 자체가 전형적인 하구항 내지는 하항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번 슬라이드에 있는 사진처럼 운하와 같은 물길을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항만을 선박들이 접안을 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광저우항입니다. 광저우항은 지금은 상해 양산항이 중국의 최대 항구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저우항은 중국의 역사적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개항으로서 외국과의 어떤 관문, 창문 역할을 했던 항구고요. 광저우항의 규모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세계 7위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항구가 광저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제 세계 항구 중에 언급 안 할 수 없는 항구죠. 상해 양산항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항구가 되겠고요. 이 상해 양산항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징 중에 한 부분이 이 상해 일대가 아무래도 양자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바다가 우리나라 서해, 그러니까 항해 바다죠. 이 항해 바다가 수심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뭐 조수간만의 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 컨테이너 항구를 건설하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는데 2000년대에 넘어옴에 따라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의 어떤 관문 항구의 필요성, 그 상해 이쪽 지역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인공 항구, 그 상해 앞바다에 있는 양산섬에다가 그 섬 전체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섬 자체만으로는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컨테이너로
콘크리트로 컨테이너 항구를 인공적으로 조성을 해서요. 항구를 조성을 했고, 그리고 이 인공 항구와 상해 도심하고 연결하기 위한 둥하이 대교를 건설을 했습니다. 32km짜리 둥하이 대교. 지금 25번 슬라이드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둥하이 대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인공 다리를 이용을 해서 인공 섬으로 형성되어 있는 항구를 건설을 했고요. 지금 이 상하이 양산항의 경우에는 3천만 TU가 넘는 물동량을 해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의 항구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 항구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항구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부산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광양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양항도 있고, 그리고 인천항, 그리고 평택항, 뭐 울산항, 이런 항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살펴볼 항구는 부산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의 이제 관문 항구이고, 많은 수출입 화물들이 이제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강양항도 있고 울산항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어떤 규모의 크기를 부산항하고는 조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강양항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00만 TU 정도의 화물 처리량을 가지고 있고요. 울산항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화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벌크 화물, 석유나 뭐 이런 화물을 취급하는 항구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인천항의 경우에도 인천 구항이 있고 북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송도 쪽에 인천 신항을 이제 신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200만, 300만 TU 정도의 물동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부산항은 크게 부산 구도심 쪽에 있는, 구도심이라기보단 부산 시내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예전부터, 오랜 옛날부터,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부터 부산포라고 불려졌던 오래된 그 전통적인 그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북항, 지금 이제 북항이라고 불리고요. 그 북항이 있고, 그리고 낙동강 하구의 반대편 쪽, 그 서쪽, 그래서 부산광역시와 통합창원시 사이, 그리고 가덕도를 사이에 둔 이 위치에 형성되어 있는 부산 신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부산 북항과 부산 신항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부산 북항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감천항이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 낙동강 하구가 있고요. 이 섬이 이제 가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덕도와 부산광역시, 그리고 경상남도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부산 신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 북항을 좀 살펴보면, 대표적인 부산 북항의 컨테이너 항구는 자성대 항구, 그리고 신간만, 간만, 신선대, 그리고 지금 여기 강의 자료상에는 우암 컨테이너 항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암 컨테이너 항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일반 항구로 전환을 했고요. 일반 화물도 취급하는 그런 화물 부두로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온전한 형태의 컨테이너 전용 항구로는 이제 자성대, 신간만, 간만, 신선대 요 네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부두는 여기 지금 29번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크루즈 부두와 뭐 그 외에도 여객 부두, 연안 여객 부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냉동 화물을 취급하는 용호 부두 이런 것들도 이런 부두들도 있습니다. 먼저 자성대 부두를 좀 살펴보면, 자성대 부두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건설된 컨테이너 전용 항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북항의 그 제1구역의 양곡부두 옆에 조성이 되어 있고요. 1978년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170만 TU 정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취급을 하고 있고요. 한국 허치슨 터미널이라는 운영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대 부두, 신선대라고 할 때 이 대는 이 높은 어떤
태종대 이런 것처럼 이 높은 절벽을 뜻하는 거고요. 그 신선대 부두 앞에 형성되어 있는 컨테이너 부두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컨테이너 야적장이 위치를 하고 있고 트랜스테이너가 있고 겐츄리 크레인이 있고 이쪽 앞에 이제 선석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선석이. 그래서 신선대 부두의 경우에는 223만 TU 정도를 연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만부두와 이제 신간만부두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신간만부두, 그 전에 있었던 부두의 경우에는 간만부두라고 하고요. 간만부두는 160만 TU, 그리고 신간만부두의 경우에는 81만 TU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북항을 이제 에 있는 4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살펴봤고요. 이제 부산 신항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산 신항만의 조감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부산 신항이 아직까지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이 최종적으로 다 완료됐을 때의 모습을 조감도로서 나타내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부산 신항은 기본적으로 이 가덕도와 이 배후단지 가덕도와 이 그 부산광역시 요 사이에 바다를 매립을 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 항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 디귿자 모양을 취하고 있고요. 역 디귿자 모양의 이 북쪽을 북컨테이너 부두, 그리고 북컨테이너 부두 위쪽에 배후단지, 그리고 남 컨테이너 부두와 터미널과 남 컨테이너 배후단지,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신항만을 건설할 때 있어서 부산 신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부산 북항의 경우에는 그 부산 북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부산 시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대지의 그 어떤 땅값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넓은 크기의 어떤 항구 배후단지, 그 항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창고, 아니면 이제 생산 기지, 생산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어떤 배후 단지가 매우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신항을 건설함에 따라서 이 부산 신항의 배후 단지를 넓고 크게 조성을 해서 부산 신항을 서포트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배후 단지를 건설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적 화물이라든지 아니면 가공무역이라든지 중개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있어서 매우 필요한 물류센터, 물류단지, 생산기지들을 건설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된 부분입니다. 부산 신항은 지금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1995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절반 정도, 지금 현재 2019년 현재에는 이 부산 신항의 건설이 한 절반 정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컨테이너와 남컨테이너 터미널이 완성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2.4단계, 2-5단계, 2-6단계가 계속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컨테이너 부두는 22개 선석 중에 22개 선석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개 선석 중에 21개 선석이 컨테이너 전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중인 부분이 이제 6개 선석이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추후에 이제 장래에 16개 컨테이너 16개의 이제 추가적인 선석이 건설이 되어서 부산 북항이 2030년 정도가 되어서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되면 총 44개 선석에 한 2천만 TU를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컨테이너 항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게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컨테이너 부두와 배후 단지들이 계속 조성되고 있습니다.
부산신항만의 모습이고요. 항만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시설이란 건 기본적으로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계류시설은 선박을 그 항구에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뭐 부두라든지 암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요. 외곽시설은 항구를 외부의 어떤 파도나 풍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방파제나 간문이나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곽 시설 밖에 수역에 위치하게 되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제 항로나 묘박지, 선회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배들이 바다라고 해서 아무 때나 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들은 정해진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라는 것이 외부에서 겉에서 봤을 때, 바다 밖에서 봤을 때는 뭐 물살이 뭐 안정적이고 평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바다 밑에 상황이란 것이 뭐 암초라든지 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들은 안전한 수심과 효율적인 그 경제적인 루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항로고요. 그 항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 어떤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27번 슬라이드에 보면 요 바다 부분에 보면 옅은 하늘색이 있고 좀 진한 하늘색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항로입니다. 여기로 배들이 부산 신항의 경우에는 이 루트로 그리고 나올 때도 이 루트로 이렇게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북항의 경우에도 좁지만 긴 이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배들이 들어야만 안전하게 항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예정되지 않은 곳을 가게 되면 그 어떤 다른 선박하고의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그 바다 밑에 있는 어떤 지형하고의 충돌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들이 다닐 수 있는 루트다라고 생각하는 루트가 그 항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묘박지의 경우에는 닷을 내리고 항구에 정박을 하기 위해서 선박이 대기하는 곳을 묘박지라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부산 신항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면 44개 선석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선석이란 게 배의 어떻게 보면 정박 공간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주차 공간이 되겠죠. 근데 이 정박을 하게 되면 배들이 보통 이제 하역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하역 작업이란 게 뭐 몇 시간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 이상, 하루 이틀, 2, 3일씩 걸리게 되는데 만약에 선석이 가득 차게 돼서 선박이 부산항에 도착한 선박이 입항을 하고 싶어도 선석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입항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닷을 내리고 항구 밖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이제 묘박지가 되겠습니다. 앵커리지라고 하는 묘박지가 됩니다. 지금 40번 슬라이드에 있는 사진이 싱가포르항의 묘박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한자어 묘라는 게 앵커를 뜻합니다. 닷을 뜻하죠. 그래서 이 닷을 내리고 대기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도래했다라고 하면 통신이 가게 되고 그 경우에 이제 닷을 올리게 되고 닷을 올리고 그 배에 직접 엔진을 작동시켜서 항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터그보트, 그러니까 부선을 이용을 해서 부선이 마중을 나가서 부선이 견인을 해서 항구 내부로 끌고 들어오는 그리고 접안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항구에 접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묘박지에 대기하고 부선을 이용해서 항구 안쪽으로 유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선들을 이용을 해서 선박을 밀고 당겨서 항구의 그 선석에 접안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도선사라고 하고 매우 전도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죠. 자, 앵커에 대한 어떤 사진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볼 건 이제 부두의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부두를 뜻하는 여러 말들이 무슨 항, 우리말로도 무슨 항구, 무슨 항, 뭐 무슨 부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영어에도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마리나라든지 아니면 워프라고 하는데, 이 워프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말하는 어떤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워프라고 하죠. 그래서 부두도 마찬가지로 워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두란 게 결국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어떤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두를 통칭하는 표현으로서 워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항만시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 자료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선박이 접안을 하고 이렇게 평형하게 배가 접안을 하는 요 암벽을 평행 암벽 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을 쉽게 말해서 이제 주차하는 거죠. 선박을 정박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평형한 암벽으로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의 평형 암벽 외에도 돌출 암벽이 있습니다. 돌출 암벽은 피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이제 유조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유조선 갑판 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었고, 그 시설들 중에는 펌프를 이용한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조선의 경우에는 그러한 파이프와 연결해서 육지에 있는 이런 탱크에 기름을 넣고 뺄 수 있는 그런 파이프가 선박과 연결되게 될 텐데요. 요렇게 항구의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돌출 암벽, 피어라고 합니다. 지금 요 사진에서도 이 선박이 이 돌출 암벽과 접안을 해서 기름을 뭐 넣거나 기름을 빼거나 하려고 지금 접안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선박의 엔진이 여기 지금 이 선박의 뒷부분을 보면 물살이 발생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선박의 엔진은 기관이 정지된 상태고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자그마한 배들이 붙어서, 여기 이 자그마한 배들은 지금 물살이 나오고 있죠. 이 지금 이 방향으로, 돌출 암벽 쪽 방향으로 선박을 이 대형 유조선을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서 이 돌출 암벽과 선박을 연결해서 기름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시멘트 부두, 시멘트를 수출하거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멘트 피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석탄을 수출하고자 이용을 하는, 지금 이렇게 시커먼 게 석탄이 부둣가에 야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석탄을 이용을 해서 석탄을 피어를 이용해서 선박에 선적하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평행 암벽을 살펴봤는데, 평행 암벽은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선박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철로 만들죠. 근데 이제 콘크리트와 철이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만나서 접안을 해가지고 배를 최대한 가깝게 갖다 대어야만 화물을 편하게 싣고 내릴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과 철로 만든 배가 그대로 충돌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충격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이 평행 암벽과 선박에 만날 때의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장치가 팬더라고 합니다. 팬더. 그래서 여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물들이 팬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가, 그러니까 여기가 평행 암벽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겐츄리 크레인이고, 그리고 선박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벌스, 선석이 되겠습니다. 선석. 그리고 배의 그 닷줄을 배의 줄을 이어서 걸어둘 수 있는, 그래서 선박을 고정시키는 그런 것들을 비트라고 합니다. 모링 포스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선박에서 던지는 줄을 라이닝맨들이 잡고 당겨서 고정하기도 하고 기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결착이 잘 되어 있어야만 선박이 이 부두에서부터 멀어지지 않고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해야만 배가 안정적으로 부두에 접안을 할 수 있고요. 그 후에 하역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항만시설은 도크입니다. 도크가 있는데, 이제 도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지에 이제 형성이 되어서, 땅을 파내서 거기다 이제 선박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빼내서, 처음에는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배가 들어올 수 있겠죠. 배가 들어온 다음에, 구조물에 이제 고정이 되게 되면 물을 빼내서, 이런 식으로 선박을 수리하거나, 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건선거, 드라이 도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사실 조선소에서도 이런 건선거를 이용해서 선박을 건조하죠. 물론 선박을 건조하는 단계에서는 보통 이런 건선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건 아니고요. 선박의 어떤 부분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이런 건선거에서 최종적으로 용접 조립을 하는 형식으로 건조가 되긴 합니다만, 이런 건선거는 선박을 건조하거나 선박을 수리하거나 선박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을 그 선박보다 더 큰 선박에 입거시켜서 뭐 수리나 검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떠 있는 도크죠. 그래서 플로팅 도크, 부선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선거에 뭐 여러 가지 형태와 사진들이 있고요. 이렇게 선박이 지금 건조 중에 있는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이죠. 이게 선박의 경우에도 조금 뭐 몇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자동차의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죠. 그렇듯이 선박도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선박의 경우에는 이제 계속 바닷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철 구조물이 철제로 만들어진 구조인 이 선박이 바닷물에 오랫동안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선박의 하부에는 우리 흘수선 그 아랫부분에는 이런 어떤 바닷물로 인한 어떤 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처리들이 되어 있습합니다만,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 것들이 이제 벗겨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런 처리를 하는 작업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계속 바닷물에 잠겨 있고 바다에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작은 조개라든지 이런 어떤 이물질들이 계속 선저 배 밑에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청소하기도 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선박을 이런 건선거에 넣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거나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부선거의 모습입니다. 부선거의 모습, 선박이 더 큰 선박 위에 적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살펴볼 항만시설의 경우에는 잔교와 부잔교가 있습니다. 잔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재나 철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다에 이렇게 박아서 그 위를 이제 어떤 하물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물을 만든 것을 잔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안에서, 그러니까 이 해안에서 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구조물이 되겠죠. 그 외에도 부장교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적절한 장소에 어떤 배를 이 하안이나 아니면 육안에다가 바로 붙이게 되면 수심이 이 육지 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게 낮아지기 때문에 이 배들이 육지나 아니면 그 하안에 땅 밑에 땅에 이렇게 박힌다거나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이 바다나 호수나 하천 쪽으로 앞쪽으로 나가 있는, 그러니까 배를 마중 나가는 구조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선박이나 하물의 하역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을 만든 것을 부장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장교는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한강 유람선을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그 여의도 같은 데 가보면 여의도 섬 쪽에 육지 쪽에 위치하지 않고 강 쪽으로 한강 쪽으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 구조물에서 유람선을 탑승시키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장교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항만 내부에 어떤 선박을 계류하거나 하물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계류 시설, 뭐 돌핀이라고 합니다. 뭐 운하는 뭐 이 선박을 내륙으로 이송시키고 운송시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뭐 앞에서 살펴본 파나마 운하처럼 바다와 바다 사이를 연결해서 그 운항 거리와 그 운항 거리를 단축시켜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운하도 있습니다. 운하에 대한 설명은 앞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살펴볼 부분은 이제 하역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역시설은 선박의 하물을 선적하고 하역하기, 양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이 하역시설, 하역 장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역시설은 대체적으로 부선 혹은 크레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부선의 경우에는 본선을 바로 항구에 접안을 시켜서 하물을 싣고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자그마한 배를 큰 배 쪽으로 보내서 그 자그마한 배에서 하물을 싣고 내리는 방법으로 부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경우에는 대형 겐츄리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선박에서 하물을 싣고 내리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역 장비, 하역 시설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크레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52번 슬라이드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대형 크레인, 우리가 보통 경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입 현황과 같은 경제 꼭 뉴스를 보면 꼭 자료 화면으로 이러한 겐츄리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물품 컨테이너를 대형 선박에 선적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겐츄리 크레인의 경우에도 실제로 가까이서 다가가서 보면 엄청난 규모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선박이 점차 18,000TU급, 20,000TU급, 22,000TU급 이렇게 선박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이 겐츄리 크레인도 18열, 22열, 24열 이런 대형 점차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뭐 22열, 24열 크레인이란 게 어떤 뜻이냐면 이 컨테이너 선이 이렇게 접안을 하고 있으면 컨테이너가 이렇게 층층층으로 쌓여 있고 옆으로도 이렇게 층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요 몇 단으로 컨테이너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걸 가지고 18단, 22단, 24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컨테이너 선들이 점차 대형화되면서 이 옆으로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겐츄리 크레인의 그 크기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바다 하역, 부선을 이용한 하역이죠. 부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대형 선박이 있으면 대형 선박을 대형 선박을 항구에 바로 접안시키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크레인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방식을 남바다 하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컨테이너 터미널의 전경입니다. 뭐 앞에서 뭐 신선대 부두나 자성대 부두의 전경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대체적으로 컨테이너 터미널은 이런 형태와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54번 슬라이드의 전경 사진을 어떻게 보면 개념화 시킨 모습이 55번 슬라이드에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평형 암벽이 있죠. 커이가 있고, 그리고 선박이 주차하는 공간, 그래서 선석이라고 했죠. 이게 벌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스 앞에 있는 대형 크레인을 겐츄리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항구 시설이 바다와 만나는 부분을 에이프런이라고 합니다. 앞치마라고 하죠. 앞치마라고 해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지금 사진
앞에서 본 사진 자료처럼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3층이나 4층 높이로 이렇게 야적되어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컨테이너 야드입니다. 컨테이너 야드. 그리고 컨테이너 야드에서 이 겐츄리 크레인으로 하나의 컨테이너를 가지고 이동시키는 이 공간을 마샬링 야드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마샬링 야드와 컨테이너 야드에서 여러 가지 컨트롤하는 관제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 야드 뒷면에는 컨테이너 조작장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 줄여서 CFS라는 장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CFS와 컨테이너 야드의 차이는 여기 55번 강의 자료에서 나오다시피 그 컨테이너가 LCL 컨테이너이냐 FCL 컨테이너이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FCL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풀 컨테이너 로드라고 해서 한 명의 하주가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우는 경우, 그래서 컨테이너를 열었을 때 한 사람의 화물로 채워져 있는 그런 경우를 FCL 화물이라고 하고요. LCL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less 컨테이너 로드라고 해서 한 명의 하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LCL 화물의 경우에는 하나의 컨테이너를 한 명의 하주의 화물로서 다 채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태에서 운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공간을 낭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주 입장에서도 조그만 화물을 운송하는데 컨테이너 하나를 통째로 빌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FS가 위치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여러 개별 LCL 하주로부터 받은 화물을 목적지가 같고 화물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여러 명의 하주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혼입하는, 컨설리데이션 하는, 혼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컨테이너 조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CL 컨테이너냐 FCL 컨테이너냐의 차이에 따라서 화물이 항구로 들어올 때, 컨테이너 터미널로 들어올 때 LCL 화물의 경우에는 이 CFS를 거쳐서, 컨테이너 야드를 거쳐서 겐츄리 크레인을 통해서 화물이 선적되고요. FCL 컨테이너 경우에는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와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선박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이동을 해서 선박에 선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컨테이너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하역 장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치 스태커라든지 탑 핸들라든지 트랜스테이너라든지 스트레들 캐리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CFS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FS의 내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 박스들이 이 CFS에서 보내졌을 때는 이 박스를 운송 의뢰한 하주가 자신의 화물만으로는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지가 같은 다른 하주의 화물과 합쳐져서, 물론 구분은 되겠죠, 당연히 그 안에서.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가득 채운 상태가 되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혼재 작업을 하는 곳이겠죠. 그래서 이 혼재하기 전에 화물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다 LCL 화물이고 혼재 전에 있는 모습이죠. 항만의 하역 장비,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겐츄리 크레인이 있고요, 윈치 크레인이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테이너라는 거는 지금 컨테이너가 이렇게 야적되어 있는 장소에서 이 밑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여기 컨테이너를 하나 들어서 옮기는 거죠. 옮겨서 차량에 적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비를 트랜스테이너라고 하고요. 스트레들 캐리어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사다리처럼 생겼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차량에 옮겨서 적재할 수 있도록 돕는 하역 장비가 스트레들 캐리어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탑 핸들러. 탑 핸들러는 일종의 지게차라고
지게차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고요. 리치 스테이커는 지금 여기 사진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리치 스테이커가 한 번에 이런 컨테이너를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야적장에서 들어서 차량으로 옮길 때 리치 스테이커가 이렇게 들어 올려서 옮기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죠.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엄청 큰 규모를 자랑을 합니다. 엄청 큰 중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 매우 작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컨테이너 하나를 쉽게 들어 올려서 차량에 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리치 스테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포크리프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포크리프터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들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CFS 내부에서 LCL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팔레트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동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야드 트랙터가 있고 야드 샤시가 있습니다. 야드 트랙터는 이 앞부분을 트랙터라고 합니다. 트랙터라는 게 보통 그 농업용 장비를 트랙터라고 많이들 하는데, 트랙터는 그 농업용 장비만 트랙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체를 끄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제 트랙터라고 하는데, 트랙터란 말보다는 추레라 뭐 이런 표현으로 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트랙터가 이 머리 부분이죠. 머리 부분이 있고, 요 뒤에 있는 야드 사시가 사실은 여기 지금은 여기 기둥을 내려가지고 기둥을 통해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둥을 들어 올려서 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과 야드 트랙터의 이 부분이 연결이 되면 이 야드 사시 위에 컨테이너가 적재되게 되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항구 내에서나 아니면 뭐 고속도로나 일반 공도에서 컨테이너를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되게 됩니다. 이런 트레일러를, 이런 이제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나 뭐 아니면 항만 근처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장치와 하역 장비를 이용을 해서 리치 스테커라든지 트랜스테이너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부터 컨테이너를 이동을 시켜서요, 이런 야드 트랙터에 올려서 바로 겐츄리 크레인 밑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겐츄리 크레인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동을 시켜서 화물을 내리는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박에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고 항만을 운영시키는 여러 가지 하역 시설, 하역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하, 그리고 여러 가지 항로, 그리고 항구, 그리고 세계적인 항구와 여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구 중에 부산항, 그리고 그러한 항구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과 항만 내부의 시설과 항만의 화물을 취급하는 여러 가지 하역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해상 운송을 이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해상 운송 화물과 그리고 부정기선 운송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